앞서 서호경 선생님께서 굉장히 민주주의라고 하는 좀 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다면 저는 좀 구체적인 현장의 실천 사례가 어떤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노동운동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한국에서도 관련 고민을 시작을 했고 나름의 실천들을 좀 하고 있지만 서구의 사례에서 어떤 새로운 상상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보려면 좀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좀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관련 연구를 좀 진행을 했고 이 자체가 좀 완결적인 연구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하나의 이제 좀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라는,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는 건 이미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굉장히 경제와 노동의 근간을 이제 흔드는 상황이다. 그래서 노동운동 측면에서도 탄소 기반 산업은 어쨌든 종말될 수밖에는 없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정의롭게 진행을 할 건가의 과제가 있고요. 흔히 이제 적응, 그래서 기후 재난에 어떻게 적응하냐 문제 더하기 어떻게 기후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을 좀 완화시킬 건가.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키워드로서의 거버넌스. 앞서 서보경 선생님 이제 노동의 민주주의 말씀하시면서 노동권의 강화,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개입 그런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 노동운동도 나름의 이제 그 대응을 시작하긴 했지만 여전히 노조가 왜 뭐를 어떻게 하지? 라는 그 질문에 갇혀 있고 그 질문의 근간에는 일자리 우선이냐 기후위기 대응이 우선이냐라는 그 아주 전형적인 딜레마에 갇힌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노조들이 먼저 좀 시작해 온 그 기후위기 대응 활동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가자지구에 갔었던 그 한 활동가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누군가 계속 시도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겠죠. 오히려 심화하는 기후위기 속에서 더 우리가 불평등한 어떤 위험의 분배, 인류의 어떤 생존의 위기 이런 걸로 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시도를 할 필요가 있고 무엇을 시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좀 해안을 좀 가지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동안 환경과 노동을 같이 연계해서 보는 연구를 ELS 연구 진영이라고 부르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유형화는 엄청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유명한 레이첼 우젤의 뭐 이런 네 가지, 그다음에 햄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사관계에서 유명한 그 하이만이 얘기하는 시장 사회 계급 이 삼각형의 구도를 가지고 노동운동이 어떻게 기후를 대응하고 있는가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하기도 했고 토마스 앤 도플리거 같은 경우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반대를 하거나 지지를 하거나 혹은 울타리치기는 이제 해칭을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본 건데 요거는 조건부 지지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고용, 우리의 노동 조건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지지할 거야 라는 건데 그거를 종합해서 보면 보통 노동운동이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해서 대체적으로는 생태적 근대화론에 가깝다라고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하고 분리하지 않고요. 기술혁신, 정책개혁, 산업구조조정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생태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가 같이 풀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연구들에서 다양하게 유형화하는 것이 물론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복잡한 딜레마적인 상황 그리고 각 케이스마다 어떤 특수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가 어렵고 노조의 대응이라는 것도 같은 노조 안에서도 달리 나타나고 같은 산업 안에서 한 국간의 산업 안에서도 각기 달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의 유형으로 고정화되기보다는 산업구조, 정부정책, 조직력 이런 것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례들을 정확하게 보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되면 여기 칼튼이 얘기하는 것처럼 왜 그런 선택을 노조가 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고민들을 더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철강산업, 건물, 보건의료 세 개 부문을 살펴볼 텐데 저희 이제 그 발표 준비하는 연구진 회의 때도 왜 가장 중요한 석탄 발전하고 자동차는 안 하고 이 세 개를 했냐. 그래서 그 나름의 자기 그 변명은
석탄 발전에 자동차는 이미 좀 많은 곳에서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다루는 나머지 세 개 부문에 대해서는 얘기가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 제 변명입니다만은 조금 더 발전시켜서 나머지 산업 부문도 더 포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철강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철강은 산업 중에서는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죠. 이 전력 생산하는 곳을 뺀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기업 수준으로 봤을 때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곳이 어디죠? 포스코. 그리고 2등부터 6등까지는 발전 공기업이고 5등까지는 그리고 그 다음이 현대제철입니다. 그 정도로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7에서 11% 정도까지 추정이 됩니다. 지금과 같은 고로 생산, 그러니까 고로 철광석에서 철을 빼내기 위해서 환원제로 석탄을 쓰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그 철을 생산하게 되면 1톤 생산할 때 한 2.2톤까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70% 정도가 석탄 환원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화학식에도 보시는 것처럼 코크스가 이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철강 산업은 산업의 쌀로 많이 불릴 정도로 다양한 산업에 안 쓰이는 데가 없죠. 그래서 탈탄소화를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수소 환원제철로,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석탄을 빼고 수소를 넣어서 철을 빼내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이제 실증들을 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이 상용화하는 데까지 기술이 정말 받쳐줄 거냐, 비용 문제, 그다음에 깨끗한 수소를 확보할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어서 단기에 달성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전기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기로도 여러 유형 중에서 기존에 생산된 철 스크랩을 녹여가지고 철을 생산하는 방식에서는 여러 이제 불순물들 때문에 품질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이고 비용 문제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국제 무역 질서에서 유럽의 뭐 시밤과 같은 이런 그 무역 과정에서 고탄소 제품에 대한 비용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그 그린하고 브라운 스틸 간의 그런 이제 마찰도 굉장히 심화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지역에 있는 포트 탈벗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타타 스틸인데요. 여기가 60년, 70년대까지는 유럽에서 가장 큰 제철소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최근에 기후위기 대응도 그렇고 영국은 2008년에 클라이밋 체인지, 그러니까 기후변화법 제정 이후에 각 산업별로 할당량이 다 부과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기로로 이제 전환을 하는데 한 2,800명 정도까지 일자리 감축이 예상이 됐고 대표적인 세계 노조가 정의로운 전환 없는 구조조정 불가다. 그래서 고로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정부 지원하고 고용 유지하고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굉장히 최근까지도 큰 투쟁이었습니다. 영국 내에서. 근데 작년 9월까지 해서 다 고로는 다 폐쇄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전기로 설비 건설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노조는 굉장히 여기에 이제 반발을 하고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USW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미국 사례는 지금 트럼프 2기까지는 커버를 하지 못하고 주로는 이제 바이든 정부 시절까지만 커버가 되는 건데 이때 뭐 IRA나 뭐 그 정부의 어떤 지원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좀 개입을 하면서 고용 안정, 노동자 참여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서 나름의 정책에 우리가 피해자다, 수혜자다 이런 관점을 넘어서 같이 참여하는 이런 방식의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타란토에 있는 일바라고 하는 제철소인데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도 이 그 제철 생산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여러 유해 물질, 그러니까 다이옥신, 오염이나 이런 걸로 이 지역에 보시는 것처럼 일바 공장 근처 지역에서 굉장히 그 지역 오염 문제로 그동안도 많이 이제 논란이 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노조는 이 고로 방식의 철강 생산을 이제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면서도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렇지만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려는 있기 때문에 단순 폐쇄 반대를 넘어서 생태, 사회, 성장, 이 트릴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생태 측면에서는 유해한 화학물질 배출을 축소하면서 지역사회를 보겠다 이런 거고요.
사회 측면에서는 일자리의 문제로 접근을 했고 경제 측면에서는 계속 우리가 이 지역에서 철강 생산을 유지할 건가 말 건가. 근데 노조 간에도 여러 이견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제안들 중에서 현상 유지를 하자라는 제안도 있었고, 근데 이거는 환경 문제를 도외시한다는 비판이 있죠. 그다음에 공장을 아예 해체하자. 특히 이제 요 USB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그 주장을 많이 했는데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감당이 안 되는 거고 수소 기반은 앞서 얘기처럼 기술, 에너지, 인프라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정하게 고로 생산을 하면서 전기로를 좀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대응의 차이가 있고 스웨덴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뭐 유럽의 어떤 코퍼레티즘의 전형적인 물론 지금은 아까 그 발표에서 있었던 극우의 좀 그러니까 확산 뭐 이런 걸로 좀 약화는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산업 차원에서는 그런 노사정 간의 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 사브가 이제 제철소고 LKAB가 철광석 제조하는 업체고 바텐폴은 전력회사입니다. 이게 같이 이제 공동으로 하이브리드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노조가 교육 프로그램, 노동조건, 고용안정, 안전 이런 요구를 하면서 같이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물 역시 막대한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당연히 이제 어렵고요. 그래서 에너지 수요에서도 그렇고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건설은 성장 산업이다라는 점. 그래서 계속 건물의 연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당연히 그럼 인력도 증가할 거고 고용 규모도 크고요. 그리고 특히 녹색 전환을 했을 때 이 건축 자재를 어떻게 탈탄소화할 건가, 에너지 효율 향상을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확보할 건가, 그다음에 제로 에너지 건물을 건설할 건가 이제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 그린 리모델링은 비단 노동 조건에만 영향을 미치지는 당연히 않습니다. 요건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정리한 자료인데.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면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돼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면 당연히 주거비는 이제 줄게 되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죠. 그리고 주거 환경이 개선돼서 저소득층한테 주거 복지를 확대하는 측면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부문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 그러니까 주거 빈곤층이라든지 여러 사회적 약자하고도 더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건설노조는 오스테드 해상풍력 회사인데 여기랑 MOU를 체결해가지고 건설 노동자들을 해상풍력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증대시키면 시킬수록 거기에 이제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당연히 직무 전환, 교육 뭐 이런 거를 받아서 이제 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태안이나 충청도 지역의 발전소가 폐쇄되는 발전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지금도 태안 앞바다나 당진이나 아니면 조금 멀지만 신안 앞바다 뭐 이런 데서 하고 있는 해상풍력 그러니까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발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노동자들이 어떤 전환 가능성을 보는데 미국 사례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덴마크의 3F 그다음에 독일의 건설노조가 이제 대표적인 생태적 근대화론에 입각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나 이런 데 노조가 참여하면서 어떤 정부 정책에도 개입하고 예를 들면 재정 지원이나 이런 걸 하고 일자리의 질을 더 확보하는 이런 투쟁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 본 건 이탈리아 건설노조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그 이탈리아 노조들이 어떤 그 급진적인 그런 성향이 그대로 이 노조 활동에도 드러나는데 여기는 이제 투기나 이윤 중심의 건축은 이제 중단하자라는 주장까지도 하고 있어요. 2014년 총회에서 요 사진에 있는 게 2014년 총회 자료인데 더 이상 신규 주택은 짓지 말자라는 요구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린필드 건축을 이제 감소하자 이런 건데 특히 시멘트 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서는 시멘트 건설할 때 이제 시멘트가 거기도 완전 이제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데니까 사용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대마나 석회 같이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자재를 통해서 생산을 하자. 이 경우에 공공 입찰 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가자 이런 주장들이 이미 이제 한 상태죠. 그래서 슬로건으로 내건 게 그저 짓기 위해서 짓는 일은 멈춰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로도 충분히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에너지 효율적 방식으로 운영할 건지 이거를 또 고민하자라는 주장인 거고요.
영국은 요 시티 빌딩 글라스고라는 요 그 지역 사회의 사회주택 운동을 하는 지역 그 단체하고 노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저에너지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그거를 더 확대하는 방식의 사업에 노조가 굉장히 적극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기 밑에 이제 윈터퓨이라고 돼 있는 거는 영국은 그 특히 연금 수령자들에 대해서 겨울철 난방비가 좀 세니까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특히 보수당 정부 시절에 그 서비스 요금이 이제 그러니까 재정이 삭감되고 이러면서 이걸 더 삭감하지 마라, 더 인상하라 이런 투쟁을 했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유나이트가 이제 노조 이름이고 리타이어드 멤버스에서 퇴직 노동자들이 그 유나이트 노조에 계속 가입해 있으면서 이런 고령층의 어떤 권익 개선 이런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는 점도 흥미롭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건설 목공노련이 이런 이제 보고서를 내고 다양한 요 목공노련 산하 그런 국가들 사례들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사회적 대화와 단체 교섭의 중요성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넘어가면요. 보건은 핵심은 우리가 보건은 특히 병원 생각하시면은 24시간 365일 불 꺼져서는 안 되는 데잖아요. 그런 만큼 에너지 소비도 많고 온실가스 배출도 많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기후재난이 닥쳤을 때 가장 일선에서 사람들을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재난의료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기관인데요. 보건의료도 상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5%까지 차지할 정도로 이제 많이 있고,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한 게 건강위협 최일선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성, 그 다음에 모범적 사회 역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성 전략하고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개입할 건지 이건 자료를 보시면 될 테고요. 영국이 굉장히 흥미롭어요. 영국은 부문별로 넷제로 목표를 별도로 설정을 하기도 하는데 2022년에 헬스 앤 케어 액트를 제정하면서 영국의 NHS라고 하는 전국민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넷제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2045까지 넷제로 선언을 이제 한 거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중간 단위에서 80% 감축까지 이제 쓰면서 과정 관리를 이제 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활동을 하기는 상대적으로 좀 용이한 편이기도 합니다. 물론 정부 정책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노조도 적극 참여했다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 거고, 그래서 노조들이 기후위기를 건강위기, 사회정의의 문제로 접근을 하면서 정부적으로 개입하고 녹색 단체 교섭, 그다음에 특히 유니소는 녹색 담당자를 아예 이제 선정을 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이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하도록, 그다음에 내년은 이제 아예 그 노조 차원의 기후 행동의 해로 정해서 적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NNU나 SEIU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기후정의와 노동자 시민 건강보호 이거를 한묶음으로 해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기후위기 어떤 그 대응의 관점, 활동 이렇게 녹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에서 좀 중점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건 여러 이제 병원 내에 이 그린팀, 그린위원회 이런 걸 꾸려가지고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예를 들면 병원 내에 온실가스 배출이 어디서 많은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험해내고 실천해내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요. 단체 교섭을 통해서 뭐 노동 조건이나 작업 환경 개선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인력 충원을 연계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기후재난에 대응한다라고 하면 우리 코로나 상황 보셔서 기억하시겠지만 어디서 이 환자들을 치료할 건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올 거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인력도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병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이거를 정부 재정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하도록 같이 요구를 하고 있고, 이제 간호사가 행동할 때라는 이런 보고서들을 통해서 굉장히 내부 조직화도 활성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프랑스는 시스템 변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기사 보셨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사회 서비스 재정 지출 악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계속된 파업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작년에도 파업했고 올해도 이제 파업하고 그랬는데, 프랑스에서 좀 흥미롭게 볼 것 중에 하나는 행위 기반 수가제를 폐지하자. 그래서 결국 그 의료 행위에서
결국 진료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약품 뭐 이런 거를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과잉 진료도 결국 기후에 좋지 않다 하면서 행위 기반 이 제도를 폐지하고 이제 인당으로 가는 그런 수가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병원 내 다양한 시스템이 이 기후 문제랑 연동이 안 돼 있는 게 없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국제 수준에는 당연히 이제 코업 회의를 앞두고 여러 요구들을 해내고 있고 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헬스케어 위다웃 함이라고 하는 조직이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수의 회원들을 유지하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던데 이것 이외에도 여러 조직들이 이제 많이 활동을 하더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 준 시사점을 정리하고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철강산업에서는 일단 기술 전환 초기에서부터 노조의 참여가 중요하다. 근데 굉장히 이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하는 게 기술적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이 스웨덴 하이브리드 그런 프로젝트 사례에서도 본 것처럼 일단은 하면서 그 과정을 봐야 그 조건이 됐을 때 우리 어떤 노동 일하는 방식 이런 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에서도 이른바 K스틸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철강산업 어쩌고 저쩌고 특별법 논의에 정의론 전환이 포함되도록 제도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산업 횡단적인 동맹의 구축이 필요하다. 산업의 쌀이 그냥 쌀이 아닌 거잖아요.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만큼 그러면은 철강 산업의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조선, 건설 다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조의 대응도 특정 하나의 산업으로 한정될 게 아니라 민주총 내에서 연간 산업을 다 포괄하는 이런 동맹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 정책 개입하고 재정력 확보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역 사회. 한국은 특히 포항, 광양, 뭐 당진 이런 제철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특히 지역 사회하고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건물은 나름 한국의 건설 노조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건물 부문은 비단 노동자들 고용 조건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하고 일반 시민들의 삶이 직결되어 있다라는 그 점에서 사회운동적 노조주의 혹은 뭐 사회적 노조주의를 구현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부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이나 제로 에너지 빌딩 이런 거를 주요 요구로 이제 걸고 재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는 윤석열 정부 때 많이 좀 침체되긴 했지만 노조가 운영하고 있는 기능학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면 될 테고 불안정 고용 관행은 엄청 누적돼 있는 과제지만 지속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 그래서 기후 정의하고 사회 불평등 해소 이런 걸 연계하면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서 뭔가 문제 해법을 찾아보자. 보건의료 부문에서의 핵심은 영국의 NHS 사례처럼 산업 부문별 넷째는 목표를 정하자라는 요구를 확실히 좀 내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비단 이제 보건에만 한정되는 건 아닌데 영국 NHS 사례를 보니까 특히나 더 국가 수준의 NDC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 부문별로 NDC를 내고 그래야 기업들이 좀 움직이게 하는 그래서 영국 사례에서 확실히 그것이 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걸 확인한 만큼 부문별 넷째로 목표 설정을 요구하자라는 거고 기후, 보건, 노동위기 이거를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재난 대응을 위해서 보건인력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이런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건강권이라는 게 비단 뭐 노동자 건강검진을 열심히 하자 이런 차원은 건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일하는 과정에 얼마나 나의 노동 강도가 집중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인력 늘리고 노동시간 길이 줄이고 편성 과정에서 이 그 재조직하는 야간 노동 줄이고 이런 게 같이 포함이 돼. 거버넌스하고 뭐 실천 활동 강화하자라는 거는 공통적으로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